네, 안녕하십니까. 아라메디컬 그룹의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참 이렇게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까, 많이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보는 까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도자기를 만드는 또 원장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은 윤사랑외과의 허나윤 원장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도자기를 만드는 외과 의사 예, 라고 해서 어떻게 도자기를 좀 만들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되게 오래됐습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2년, 3년 정도. 그 전에 대학생 때 이렇게 미술대학 수업으로 한 20년 정도 됐죠? 대학생 때 수업으로 들어보고 그때 잠깐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이후로는 제 전공 공부를 하느라 바빠서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못하다가 최근에 실제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 사이에는 뭐 도자기를 많이 전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기는 많이 했지만 만들어 본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원장님 그 도자기를 이제 봤는데요. 병원에도 이렇게 잘 전시가 돼 있고 봤는데 그림이 되게 좀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뭐 네,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렇게 집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좀 이제 도자기도 이렇게 도안을 그리는 게 직접 그리시는 거죠? 그 도안을요. 예, 저 모든 도자기 그림은 다 제가 그린 거고요. 제가 대학생 때, 도자기 이외에 유화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관심이 많고, 도자기를 만들지만 거기에 장식하는 그림도 제가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도자기는 캔버스가 아니고 도자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그림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도자기는 도자기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또다시 그림을 입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돼서 아마 병원에 와서 뭐 원장님 도자기를 보게 되면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도자기 그림을 보고 되게 이제 따뜻하다라는 생각이랑 그냥 이렇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좀 그런 느낌을 담으신 건가요? 네. 특히 말씀하신 집 그림, 앞쪽에 물이 있는 집 그림은 제가 실제로 가본 장소입니다. 음, 갔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그린 입장에서는 너무 기쁩니다. 네. 네. 도자기만 오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또 제가 저번 주에 모임이 있어서 나갔더니 제 지인께서 맘모툼이란 수술을 2번이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막 이슈가 돼서 저랑 막 저한테 얘기하고 이런 이슈가 네. 됐는데 일단 제가 맘모툼 시술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맘모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회사에서 나온 장비 명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접착용 밴드, 데일밴드라고 통칭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데일밴드는 상품명이지,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맘모톰도 그러한 조직 검사 장비나 검사 회사의 이름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맘모톰은 조직 검사의 일부입니다. 우리 유방의 조직 검사 혹은 다른 검사를 할 때 조직 검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방에 있는 조직 검사를 할 때 방법이 맘모톰 바늘은 일반적으로 하는 조직 검사보다는 바늘이 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혹이 아주 크지 않다면
많은 부분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혹이 작다면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모톰을 양성병변 절제술이라고 해서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그때 나눠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두려웠었나 봐요. 이제 그 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부분 남성들이 잘 모르잖아요. 잘 네.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수술하기 전에 걱정도 많았고 네. 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시술하거나 하는데 좀 위험하거나 뭐 사실 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통증이라든지 두려움 정도는 사실 개인차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아무리 별거 아니에요,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이 없고요. 하지만 맘모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술의 범주보다는 통증이나 회복 기간 같은 것들이 조금 아주 긴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검사하시는 시간은 병원에 오셔서 처치실, 검사실 나가실 때까지 1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물론 개수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 시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통증 강도는 보통은 부위 마취, 국소 마취라고 하는 피부 마취만 해서 가능한 정도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강도 차이가 제일 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으신지 괜찮으신지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확인을 하니까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픈 것보다 그런 주변 상황이 두려움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낯선 수술실 환경, 차갑고 뭔가 딱딱한 느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조금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하실 수 있도록 그 전에 선호하시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가 틀어드리기도 하고요. 최대한 편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통증도를 이렇게 체크하시고, 또 체크리스트에서 통증도에 맞게 더 배려하고, 또 마취도 신경 쓰고, 이런 거 보면서, 참, 그 통증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유방외과 하면은 이제 어느 범주에서부터 어떤 게 있을 때 좀 와야 되는지 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방 검사라고 하면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진, 무증상 검진. 나오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혹여라도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가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증상 검진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40세 이후입니다. 보통은 40세 이후에 유방 촬영이라든지 그런 걸로 검사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족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 가족력이 많으신 경우에는 유방암 검진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진하실 때 촬영을 하시게 되는데요. 유방 촬영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검사 도구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 개인에 맞게, 상태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유방 촬영을 하고 유방 초음파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MRI 검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검사가 필요한 상태인지, 언제부터 유방검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초기에 30대, 40대 진료를 오셔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유방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인데요.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만져지는 혹이 있어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고 시기랑 상관없이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시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외에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본인한테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40세 이후로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제공해 주니까 가까운 유방외과 가서 검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가족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더 일찍 이제 받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게 대략 뭐 20대인가요? 뭐 30대인가요? 유방암 가족력이 일촌, 그러니까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30대 정도부터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가 같이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어떤 범주에 해당되는지 미리 가족력이 있다면 진료를 먼저 30대에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종합 검진을 받고 이제 유방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엑스레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찍었는데 좀 그 뭐 작은 소견이 보인다고 이제 유방외과를 가서 이제 초음파 진료를 받고 더 상세한 진료를 하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엑스레이로 이제 그 유방암 검사를 우리가 대부분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경우 또 초음파 촬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방 촬영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치밀 유방과 지방형 유방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유선 조직이 촘촘하냐, 느슨하게 퍼져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느슨하게 퍼져 있다고 하면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발견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으면 작은 혹이나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치밀 유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 유방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을 먼저 하시고 결과에 따라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소견이 보일 경우 이제 아까 네. 말한 맘모튬 시술로나 더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네, 되는 네. 거네요. 네. 병원에 딱 들어와서 또 되게 확 눈에 딱 띄는 게 나비 갑상선 이렇게 치료라는 게 좀 보이는데요. 네. 나비 갑상선 치료, 나비 갑상선은 뭔지, 네. 뭐 우리 병원만 있는 하나의 뭐가 네. 같은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나비라고 하는 건 지금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보통 갑상선을 나비라는 걸로 잘 대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모양이 나비랑 비슷한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갑상선 캠페인에 나비 리본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비 플러스 갑상선 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 중에 하나가 임신 중입니다. 임신 중에 우리 예쁜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베이비. 그래서 나비와 베이비가 합쳐진 나비.
갑상선 나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뭐 임신 전 보니까 임신 뭐 출산 후 좀 더 세부적으로 갑상선 관리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더 그 시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은 임신 중에 변화가 굉장히 커집니다. 갑상선 기관 자체도 커지고 거기서 호르몬 생성량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네. 궁금한 게 그러면 갑상선 보통 우리가 저하증이나 항진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출산을 이제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환자들도 임신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예, 임신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갑상선 치료를 잘 받으신 이후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약을 드셔서 혹은 항갑상선제를 드셔서 정상 기능으로 유지할 때 임신을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뭐 임신할 계획이 있다 하면은 반드시 네. 그 체크를 하는 거네요. 사전에 네. 내 갑상선 수치가 전혀 문제가 없는지를 네. 유방외과 가서 정확히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임신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임신 중에는 또 변화가 많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을 경우는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나요? 예. 갑상선 기능적으로 임신 중에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임산부랑 비임산부랑 정상 수치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임산부일 경우에는 조금 더 요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 초반에는 태아가 직접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갑상선 호르몬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 임신 초기 기간 동안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태아의 신경 인지 기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기에 맞게 임신 초반에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임신 초반, 2분기, 3분기 분기별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정상 수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임신 중에는 이제 민감한 변화가 있으니까 좀 더 자주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 네. 예, 그러면은 뭐 뭔가 증상이 있을 때 그 약이나 이런 걸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네. 태아한테 영향은 없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증상이 있으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진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제가 통칭해서 검사 기간이나 검사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4 정도를 정상 범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임신이 아닌 경우면 4 이상, 10 정도라도 크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조금 특수한 상황, 태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부족한 양은 없지만 태아한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임신 중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이 아주 많아지면서 갑상선 중독증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 자체도 있지만 태반 호르몬도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중독증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임신이 아닐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반드시 2가지는 감별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요. 항진증은 설령 항진증이 임신 중에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상선 약제, 그러니까 항갑상선 약제를 시작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갑상선 약제는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태아 기형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작하지 않고 단순한 일과성 갑상선 중독증 증상이라고 하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수치가 좋아지는지
대개의 경우에는 임신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켜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임신하면은 이제 검사를 해서 좀 갑상선에 문제가 조금 뭐 수치가 문제가 있다면은 네. 꼭 요양과를 가서 네. 정밀하게 계속 관리를 하는 게 답이겠네요. 네, 어떻게 네. 변화될지 모르고 뭐 태아 호르몬 영향도 끼칠 수 있고 그렇죠. 네. 뭐 기존의 갑상선 호르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작용이 복잡한 작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네. 잘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죠. 네, 관리할 수 있는 병이고 갑상선 질환의 중요도는 사실은 굉장히 필수적인,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필수적인 영향을 하는 호르몬인데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보니까 중요성이 오히려 간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이나 공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상선 그리고 호르몬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단기간에는 잘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병이 심해져서 오시게 되면 그만큼 불편하시기도 하고 치료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임신뿐만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갑상선 건강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병원에 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갑상선은 그 의사랑 환자의 또 오래된 관계와 약속이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보니까 또 원장님이 갑상선 세부 전문인가요? 이게 유방외과 중에서도? 외과 중에서 네. 저희가 내분비 분과라고 해서 내분비 질환, 주로 갑상선 질환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내분비 세부. 내분비 네. 세부 전문의를 하셔서 이쪽에 네. 더 관심이 많고 좀 집중적으로 또 아이들과 뭐 산모들 좀 이렇게 구분해서 더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남성들도 많이 있나요?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진증, 저하증, 갑상선 결절, 갑상선 염증. 네, 임신과 관련된 사항 말고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최근에 제가 본 거에는 또 우리 갑상선 암이 암 네. 중에서 위암보다 더 많아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네, 봤더니 네, 최근에 그만큼 또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갑상선 환자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어떻게 또 되게 오랫동안 아까 보니까 뭐 이제 금방 낫지 않고 계속 오랜 네. 시간 또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어떻게 이제 저하증과 항진증이 나눠지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갑상선 암도 많은 갑상선 암이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암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본인이 상태가 어떤지,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하셨던 우리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거를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갑상선 암도 물론 암이라는 것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기도 하고 옆쪽으로 퍼지기도 하고 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속도가 일반적인 암보다는 조금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갑상선 암과 친해질 우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을 버실 수 있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잘 하고 담당 의료진이랑 충분히 토의를 해서 수술 시기라든지 앞으로 추적 검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은 이제 결절, 혹이 아니라 기능이랑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시는 게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 그리고 환자분 본인이 같이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갑상선 뭐 환자나 뭐 원장님 치료한 환자 중에서 기억 남는 환자가 있나요? 네, 기억 남는 분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갑상선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우연히 작은 결절이 있다고 알고 오셨어요. 남성분이셨는데, 본인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2, 3년 정도 전 한국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가시기 전에, 해외로 근무를 나가시기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 확인하고 가시고 싶은 그게 목적이었는데요. 사실 갑상선암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기준에 부합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한국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은 저는 정기 검사를 하세요. 6개월이거나 1년 후에 정기 검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환자분이랑 충분히 의논을 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세포검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세포검사에서는 다행히 나쁜 세포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양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 향후에 나쁜 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세포검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세포검사로 양성을 확인하고 추적검사 하는 거랑 세포검사 없이 2년, 3년 있다가 추적검사를 하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랑 환자분이랑 충분히 얘기를 하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네. 가끔 뭐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할 수 없이 나가야 되거나 네, 뭐 네.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네. 예, 나갈 경우는 그러면은 아까 갑상선 이렇게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네. 환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뭐 장시간 6개월이나 뭐 이렇게 해외로 나갈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갑상선 기능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용량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복용했던 기간이 길거나 갑상선 암으로 전체 갑상선 절제하는 전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 복용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1년 정도 만에 용량이 굉장한 변화가 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임신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신체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다른 뭐 염증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생긴다고 하면 동반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갑상선 그 용량이 복용하는 용량이 변화할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현지에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에 맞춰서 용량을 드시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검사를 나가기 전에 검사를 하고 네. 약을 충분히 이제 잘 복용하고 네. 있다가 뭐 뭔가 당연히 이상이 있으면 바로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네. 거고 어쨌든 잘 몸을 이렇게 현지에서 할 수 있으면 또 네. 한두 번 할 수 정기 있으면 해야 되겠네요. 검사하시고 병원에 와서 보니까 회복실에 오감 회복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보니까 도자기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되게 인상적인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또 어떤 계기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보통 몸을 치료를 하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몸과 마음을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도자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아는 도자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잠깐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이런 것도 들고 도자기 만든 거를 실제로 나중에 사용하면 그때 만들었을 때의 그 따뜻한 느낌, 편안한 느낌들이 기억나게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도자기 컵이지만 나중에 사용하게 됐을 때 뭔가 흐뭇하게 미소 한번 지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마음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유방외과에 딱 보니까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하나 갑상선이고 하나는 그 유방 검사나 유방 그
맘모통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특히 또 아까 그 나비였죠? 나비, 네. 나비 그 부분은 이제 산모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뭐 신혼부부나 또 아이를 가진 임신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정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시점을 되게 이제 중요하고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원장님이 주신 내용을 듣고서 좀 더 잘 준비도 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